다음으로는 제2차 봉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 5월 7일 체결된 전주 화약 이전부터 한국 정부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겠죠. 아까 저희가 패전개혁안 12개조도 받고 그 전에 무슨 무력적인 그런 어떤 전쟁 전투의 능력도 받고 하니까 얼마나 그 두려움을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겠어요. 특히 그 패전개혁안 12개조의 내용에서 기존의 신분질서, 그 한국이 쭉 유지해왔던 전통적인 신분질서를 완전히 다 폐기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지금 당시의 집권층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었죠. 그렇지만 다만 한국 정부 스스로 힘으로 그러면 동학농민군을 진압해야 되는데 또 그럴 능력은 없었고요. 그래서 1894년 음력 5월 5일 한국 정부 고종이 그 요청을 해서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 군대가 한국의 충청도 아산이라는 지역에 상륙하게 됩니다. 이어 음력 5월 6일에는 청나라 군대의 상륙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군대가 한국 인천 제물포에 상륙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본의 행위는 1885년 4월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체결된 천진조약, 제가 한번 그 갑신정변 이후에 갑신정변의 사후 처리 관계에서 한성조약과 그 다음에 천진조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천진조약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천진조약은 1884년 발생한 갑신정변의 수습 차원으로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동시에 철수하고 만일 한국의 변란, 즉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사태가 일어나서 어느 한 나라가 한국에 군대를 보낼 경우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한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따라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침략의 기회를 엿보던 상황에서 동학농민운동의 발생과 청나라 군대의 한국 도착이 좋은 군대 파견하는 좋은 구실이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진조약 자체는 서로 그 당시에 이제 더 이상 뭐 있을 이유가 없으니 갑신정변 이후에 둘 다 철수한다. 다만 앞으로 한국에 어떤 다른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 나라가 군대를 보낸다면 다른 나라에 통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한 나라가 청나라가 고종의 요청을 받아서 청나라 군대가 파견됐잖아요. 그 청나라 군대는 당연히 일본에 대해서 통고했겠죠. 군대 파견한다고. 일본도 당연히 우리도 간다라고 해서 일본 군대도 파견됐다는 것입니다. 이후 음력 6월 21일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입하게 됩니다. 이러자 음력 10월 충청도 논산에서 동학농민군의 남쪽과 북쪽,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의 조직인 남북접이 집결하게 되고 다시 또 무장투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음력 11월 충청도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한국 관군과 일본군 연합군에게 동학농민군이 패전하였고 이후 강원도와 황해도 등지에서 산발적인 무력 저항이 있었으나 모두 진압되게 됨으로써 결국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음력 12월 30일에 동학농민운동 지도자였던 전봉준이 체포되고 1895년 음력 4월 23일에 전봉준 등이 교수형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898년 음력 6월 2일에는 동학 2대 교주, 아까 제가 동학사상할 때 많이 말씀드렸던 최시영이 결국 체포되고 처형당했고요. 이후 3대 교주 손병희는 일본으로 망명한 다음에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한 이후에 독립운동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동학이라는 것을 가지고는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입국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학을 순수하게 이제 전도교라는 종교로 바꾸겠다. 이건 종교 단체다. 무장 저항 단체가 아니다라는 걸 천도교로 바꾸고 이후에는 손병희는 3.1 운동을 비롯해서 독립운동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동학농민운동 제2차 봉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5차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